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최규빈입니다. 오늘 저는 남북 교류협력과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주제를 오늘 강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기회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크게 세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이 강좌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진행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 경제를 통한 평화 기획에 관한 내용, 그 남북 경제 협력의 의미와 개념에 관해서 좀 짧게나마 또 얘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난 기간간의 어떤 경과와 어떤 주요한 성과 혹은 한계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두 파트를 바탕으로 앞으로 남북 협력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화될 수 있을 것인지, 특별히 이제 글로벌 보편 기준이나 어떤 스탠다드 측면에서 우리가 좀 참고해 볼 만한 어떤 영역들은 없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짧게나마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경제를 통한 평화 기획이라는 부제에서 남북 경제 협력의 의미와 개념을 살펴보는데요. 그 넓게 보면 남북 교류 협력입니다. 그러나 조금 여기서는 조금 좁게 그 경제 협력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 협력, 남북 경협이라고 하면 남북 교역, 그다음에 남북 협력 사업, 그다음에 대북 지원을 이제 포괄하는 경제 활동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제 교류가 국가 간의 재화나 서비스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상업적 교역, 무역을 뜻하고요. 경제 협력이라 하면 대규모의 투자 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 한반도 차원에서 지난 시기 이루어졌던 남북 경제 협력은 관례적으로 이런 교역과 이렇게 투자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남북 교류 협력, 혹은 좁게는 남북 경제 협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것이 어떠한 어떤 남북 간의 관계 변천 가운데 일어난 것인지에 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이고 많이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짧게 이제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남북한은 냉전기의 어떤 체제 경쟁이나 남북 대립 시기를 거쳐 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러면서 80년대 후반에 어떤 탈냉전이 생겨나면서 이제 급속하게 국제 질서가 변화하게 되는데, 이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외부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어떤 한국 정부의 전체적인 체제 안정과 그다음에 남북 간의 관계 발전을 좀 주도하고 통일 지향의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같은 경우에 있어서 북한이 이제 국제사회 공식으로 문을 열게 되는 계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90년대 중반에 발생했던 자연재해와 어떤 이것으로 인한 식량난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서 대규모의 기근이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유엔에 요청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북한 당국 간의 접촉과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유엔과 국제사회의 개입이 이제 본격화되는 계기를 마련했죠. 그러면서 이제 남북한 차원에서는 이 과거 김영삼 정부가 95년에 쌀 15만 톤을 북한에 제공하면서 대북 지원, 대북 인도적 지원이 시작됐죠. 그러면서 이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지나면서 남북 간 차원의 어떤 인적 교류라든지 이제 경제 협력이 급속하게 확대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적 왕래도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대북 지원이 여러 가지 증가하게 됐었는데, 그러면서 사실 남북 경제 협력 차원에서는 2000년대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개성공단 사업이 또 새롭게 시작되면서 남북 간의 전체적인 경제 협력의 구조가 조금 바뀌어져 가는 측면이 생겼습니다. 이 특별히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 경제 협력 확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과 성과를 가져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그렇지만 2016년에 어떤 북한의 잇따른 핵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되게 되고, 이제 2020년 남북 연락 사무소가 이제 북한에서 파괴되면서 남북 교류 협력은 사실 거의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난 기간의 어떤 남북 경제 협력의 의미나 어떤 그런 경과를 살펴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이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정부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제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지금 당장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에 있었던 어떤 남북한 차원의 이런 경제 협력이나 교류 협력을 한번 되짚어보고 어떤 우리 교훈이라든지 나아갈 지점을 살펴보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남북 경제 협력은 이제 대북 정책 차원에서도 우리가 충분하게 논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은 뭐잘 아시는 것처럼 북핵이라는 굉장한 중요한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남북 대화라든지 경제 교류, 그다음에 사회문화 교류가 있고, 그다음에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류를 이제 포괄하는 개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는 것이 대북 정책일 텐데요. 물론 통일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남북 경협은 그 자체로 하나의 행위적인 의미가 있고요. 이것이 하나의 또 대북 정책을 추동하고 입안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 차원의 교역이라든지 투자,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는 것들이 하나의 어떤 경제적인 행위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경제적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남북한 차원의 정부 당국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행위자들 간의 어떤 접촉을 위한 수단이었고요.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라든지 신뢰 구축, 더 근본적으로는 북한의 어떤 우리가 기대하는 선의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차원의 또 외부의 효과적 차원의 의미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남북 간의 경제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당시의 군사적 긴장의 완화를 좀 유도하고 남북한 가운데 상호 오전을 높여서 평화를 모색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뭐 이전 정부에서 쓴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었지만 포괄적으로 남북 관여 정책의 어떤 핵심적인 측면을 차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이것이 남북한 차원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남북 경제협력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어떤 경제적 수단과 도구와 관계를 사용해서 이것이 어떤 정책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개념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설명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살펴보는 것도 우리가 남북 교류 협력을 조금 더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만 조금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코노믹 스테이트크래프트라는 경제적 국가 통치술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발드윈이라는 학자가 이것에 관해서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그 위에 또 마스탄두라든지 여러 학자들이 좀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조금 뭐 심플하게 얘기를 한다면 경제적인 제재와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국가 간의 정치적 관계와 특정 국가의 어떤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어떤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국가 운영 전략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적 수단과 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에서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주로는 당연히 강대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더 경제적 파워가 있는 국가들이 주로 적용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국가 간의 관계를 변화했던 거는 사실 다양하게 논의가 되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수단과 도구를 활용했던 대외적인 전략에 있어서는 주로 그 대상 국가의 어떤 국내 정책, 국외 정책, 그다음에 경제 군사력을 강화 또는 약화시키거나 해당 정부나 정책 제도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이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정치와 안보의 영역에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했던 것이 이제 경제적 국가 통치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지원과 제재 측면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강압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강압적, 비징벌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미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제국가 통치술은 경제적인 지원이나 뭐 원조의 제공이나 무역의 확대나 이런 것들은 무언가를 추가하는 행위인 거죠. 이를 통해서 세부적인 어떤 정치적인 협상에 대한 보상 측면에서 무언가를 제공할 수도 있고 중장기적인 무역이나 무역 관계를 오랫동안 하면서 뭐 양자 국가 간의 어떤 절대적 이익 이걸 증대시키는 부분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다양하게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의 더 비징벌적이고 지원과 그다음에 경제 유대와 보상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고 이와 반대되는 측면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경제 제재가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중단시키고 박탈시키는 목적으로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강압적인 수단인 겁니다. 이게 경제 제재가 대표적인 거고 그 대상 국가의 경제 활동을 제약시키고 특정 기관과 당사자를 어떤 여행을 제한시킨다든지, 뭐 입국을 금지시킨다든지, 그다음 포괄적 어떤 금융 제재를 실시한다든지 이런 어떤 경제적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경제적 국가 통치술은 제3국의 행동 변화를 위한 비군사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다음에 강압적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비징벌적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개념이 어,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것들 실제적으로 대외 정책 차원에서 운용을 할 때는 이제 강화 외교 혹은 관여 정책으로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관여 정책 차원에서는 물론 관여가 뭐 제한적인 군사적 위협이라든지 제한적 차원의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도 어떠한 개념에서는 관여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떤 무역과 교류 확대를 통해서 접촉을 증대시킨다는 것, 그다음에 어떤 긍정적인 요인, 그 파지티브 인듀스먼트를 사용해서 그 특정 대상 국가의 어떤 행동을 변경하거나 정치적 관계를 재설정 혹은 관계를 진전시키는 차원에서 인게이지먼트 팔러시로 많이들 이렇게 활용을 하고 이렇게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결과가 뭐 다방면의 접촉 확대를 이루어내는 거죠. 특별히 이런 어떤 징벌적이나 강압적 수단이 아닌 어떤 경제적이나 무역의 확대를 통한 어떤 관여적 차원에 있어서는 두 가지 뭐 중요한 가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경제와 경제적 수단이 단순히 저위 정치의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같은 정치와 안보의 영역으로, 즉 고위 정치 영역으로 확대가 가능하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와 연관돼서 어떤 경제적 이익, 그 절대 이익에 발생하는 것, 그 상호 의존을 통해서 비대칭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들이 이것들이 이 비대칭적인 관계가 조셉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어떤 힘의 요소가 되어서 대상국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이제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제를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적 수단과 관계를 통해서 관여를 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두 가지의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관여 측면에 좀 포괄적 관여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자유주의 국제정치 전통에 근거를 하고요. 확대된 정치적 개방성과 경제적 상호의존이 굉장히 중요시되게 적용이 됩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특별히 클린턴 행정부에서 개입과 확대라는 이제 대외 정책을 추진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 중국이나 쿠바, 이란, 북한과 같은 국가들에 있어서 이 자유주의 국가인 미국이 어떻게 이런 국가들과 관계를 할 것인가, 어떻게 관여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많이 논의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런 가장 중요한 관여 특징은 폭넓게 관계를 수립한다, 접촉을 증가를 시킨다. 그래서 대상국 행동에 정책 행동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논의가 되고 이런 특별히 양국가 간의 경제적인 상호의존을 증진시켜서 경제 영역의 상호의존이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관계의 발전과 정상화까지 추구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인게이지먼트를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고요. 이런 차원에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라든지 교류 협력의 궁극적 목적을 이렇게 개념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또 많이 논의했던 어떤 유럽 통합의 어떤 근간이 되기도 했었던 기능주의, 신기능주의가 이게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한 대북 정책을 또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기도 합니다. 즉 이런 것들은 물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특히 기능주의 같은 경우에는 공동의 한 영역에 관해서 협력과 의존이 그 정부로 하여금 다른 영역의 협력으로 확대할 수 있다. 즉 이런 스피ル오버 이펙트가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기능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펀더멘털한 그 인식의 공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럽 통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장 모네가 그 당시 석탄과 철강 공동체 그런 기간 산업의 통합이 다른 에너지 분야의 협력의 필요성을 만들어내고 이것들이 궁극적으로 전체 경제 통합, 유럽의 경제 통합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유럽 통합의 다양한 논의를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유럽의 어떤 철강 공동체라든지 유럽의 이런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기능주의가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런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한 어떤 접촉을 통한 변화라는 것들을 논의함에 있어서 유럽 통합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이런 기능주의적인 측면에서도 이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 얘기했던 것과 거의 유사한데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 국가 통치자, 그러니까 이코노미 스테이크래프트가 이게 제재적 측면과 지원 측면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제재적 측면은 조금 논외로 하고 그 지원과 인센티브 중심으로 긍정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 국가의 세부적인 어떤 정치
어젠다에 대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서로 경제적인 상호 우정, 무역의 확대와 투자 확대를 통해서 이런 게 경제적 수단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남북 간의 이제 경제적 수단과 또 관계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북한의 어떤 유도하는 그 긍정의 변화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런 측면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논의들입니다. 이것들이 뭐 한국 정부의 뭐 남북 교류 협력을 100% 설명하지 않는 개념일 수도 있지만 어떤 국제정책적인 차원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어 왔었고 실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런 개념들이 중요하게 차용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경제를 통한 평화 기획, 남북 경제 협력의 의미와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